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송영무 국방부 장관 해상 봉쇄할 수 있다, 뭐 긍정 검토한다, 이런 등등 이게 과연 무엇을 의미하느냐, 어떻게 가능하냐. 그런데 이제 청와대에서는 정부나 NSC 차원에서 논의 보고 검토한 적이 없다. 개인의 뜻일 것이다. 이와 같이 했단 말이에요. NSC는 국가안전보장회의입니다. 그 대통령이 소집해서 국가안보에 대해서 의논을 하는 그거죠. 거기서는 의논한 적 없다는 것이죠. 이거 개인의 의견 아니겠냐 이렇게 해버리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까 하는데요. 그리고 송 장관이 국회에서 대답하기로 북한에서 비트코인을 활용해 가지고 자금을 마련하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 대응할 뭐가 없냐. 그러니까 이제 그 부분에서는 지난 정권이 사이버사 때문에 곤욕을 치르고 있는 단계라서 현재 깊이 관여 못한다 이렇게 이제 말인데, 이 부분 이런 거 한번 살펴볼까 합니다. 이거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런 게. 우선 이제 PSI가 뭐냐? 그건 대량 살상 무기 확산 방지 구상 이겁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미국이 이제 물론 주도하고 있습니다만은 참여정부 노무현 정권 때는 가입을 안 했어요. 그러다 이제 이명박 정부 들어서 여기에 가입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대량 살상 무기 확산 방지 구상이 뭐예요? 누구를 목표로 하느냐 이거죠. 결국 이제 북한을 목표로 한 거였죠. 이게 물론 저쪽에 중동 쪽이나 이런 데도 다 적용되지만 그래도 주 타켓이 북한이었어요. 그런데 참여정부 때 이제 그걸 애써 가입을 많이 참 안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명박 정부 들어서 이제 가입을 했는데요. 이것이 이제 어떻게 행해지느냐면 바다에서 여러 나라가 북한 배를 검열합니다. 그 안에 무기가 실려 있지 않냐, 아니면은 대량 무기를 확산하는 그런 물자라든가 장비가 실려 있지 않나, 이제 그런 게 있으면 압수하는 거예요. 다른 물품은 정상으로 통과시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PSI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해상을 봉쇄하는 게 아니고 검열한다. 뭐 이렇게 해야 말이 맞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한편에서는 혹시 송영무 장관이 착각한 거 아니냐, 그 청와대에서 그랬던가요? 이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봉쇄하고 이제 이 검열이나 차단은 다르거든요. 그럼 현재 미국에서 봉쇄를 논하는 건 뭐냐? 해상 봉쇄, 이거는 완전히 바다를 막아버리겠다는 거예요. 사실상 물론 그 봉쇄도 강약이 있습니다. 강한 거는 어떤 배든지 출입 자체를 못하게 해버리는 겁니다. 아군의 배든 적의 배든 그 바다 안에 못 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북한하고 무역을 하는데 북한 배가 뭐 나오지 못하게만 하는 게 아니고 외국의 배도 상선도 그 안에 못 들어가게 하는 거지요. 이것이 이제 강한 봉쇄입니다. 그러나 조금 약한 봉쇄도 있어요. 봉쇄라도 뭐냐면 들고 나는 것을 검열해 가지고 국제사회나 미국에서 요구하는 것, 그런 것이 조금이라도 실려 있으면 다 압수해 버리는 방법, 이제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강한 거죠. 왜 그러냐면 북한에서 필요한 건 다 막아버리는 거니까. 예를 들어서 원유 차단하면은 기름 싣고 오고 가고 놔두겠습니까? 몽땅 압수죠. 그런 거는. 그럼 뭐 미사일에 관여된 건 말할 것도 없고 기술에 관여된 건 말할 것도 없고 여타 이 제재 대상은 하나도 통과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이제 해상 봉쇄인데, 강한 해상 봉쇄는 뭐 그거고 저거고 인도적인 거 뭐고 식량이고 아예 그냥 차단해 버린 거 말한다니까요. 그러면 이제 물론 이런 것도 있습니다. 석탄 수출을 못하게 한다. 또 유리 수입을 못하게 한다. 물론 다 차단 대상은 뭐 말할 나위도 없고, 이제 해상 봉쇄하지만은 대체적으로 이제 상세하게 안 나오니까 오늘 좀 제가 상세하게 좀 해보는 거예요. 예전에 프랑스하고 영국 이렇게 전쟁을 할 때 해상 봉쇄 하잖아요. 영국 해군이 그때 강하다 보니까 아주 그 해상을 다 막아버립니다. 그때 이제 나폴레옹 시대입니다. 이런 경우는 완전한 차단 봉쇄 막아버리는 거죠. 어떤 것도 드나들지 못하게 하는 거, 식량이고 뭐고 아무것도. 근데 이런 것은 이제 전쟁이죠. 전쟁. 그러니까 원래
강력한 해상 봉쇄는 전쟁인 겁니다. 전쟁이고 그걸로 시작해서 바로 전쟁을 하게 돼 있어요. 이게 해상 봉쇄입니다. 그럼 미국에서 해상 봉쇄로 나간다라면 전쟁을 염두에 두고 있다. 이제 이렇게 봐도 틀림이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당사국은 엄청난 반발을 하게 돼 있거든요. 다시 예를 들어보자면 우리나라 바다가 저 태평양 쪽으로 어디로 다 막혀버린다 해보세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난리 안 나겠습니까? 그건 전쟁이죠. 그건 막 전쟁이에요. 뭐 볼 거 없어요. 그게 해상 봉쇄입니다. 자, 그런데 과연 북한의 해상 봉쇄가 가능하겠냐? 예를 들어서 한미일이 나선다 할 때 이제 미국만 가지고는 안 되겠죠. 예, 드나드는 배들이 없다 해도 많으니까요. 그러면은 남해하고 동해는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남해하고 동해는 돼요. 동해 쪽 일본에 맡으면 되잖아요. 예, 남해하고 동해는 되는데 문제는 서해라는 거죠. 서해. 그 서해라는 건 폭도 좁아요. 거기에 배들이 중국하고 왔다 갔다 한단 말이에요. 주로 중국하고 하잖아요. 중국하고. 물론 이제 중국하고도 하지만은 북한이 이제 유류라든가 아니면은 이 무기라든가 주고받는 곳은 중동 이런 나라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경우는 남해 쪽을 차단하면 되긴 되는데 문제는 이 중국하고 대량 거리를 중국하고 하는데 이걸 못 막는다는 거죠. 바다로. 왜 못 막겠습니까? 중국이 협조를 안 하니까. 그건 중국에서 막아줘야 되거든. 중국에서. 그렇죠. 중국에서 안 막아주는데 한국 해군, 뭐 미군 해군, 미국 해군, 일본 해군이 그거 드나들면 또 중국이 좋아합니까 그거? 이래서 이제 문제라는 것이죠. 예, 그래서 아무튼 그렇거나 말거나 동해 남해만 막아도 북한의 입장에는 또 타격이 커요. 그럼 또 북한에서 반발하겠죠. 어떻게 반발하느냐? 저 동해 쪽으로 러시아 쪽으로 어디로 다니는 이제 한국 배를 공격할 수도 있고 뭐 그런 것이죠. 일본 배를 공격할 수도 있고. 왜냐하면은 이제 봉쇄라는 것은 전쟁과 같은 거니까 엄밀히 말해서 숨통을 조이는 게 봉쇄 아닙니까? 그래서 해상 봉쇄하고 원유 차단 이러면 난리가 난다는 거 아니에요. 문제는 관건은 다 중국이에요. 그래서 해상 봉쇄가 됐든 뭐 육로 쪽 봉쇄가 됐든 다 중국 쪽이라는 것이요. 그래 중국이 그렇게 안 할라 하잖아요. 안 할라 한다니까 어떤 말로도 피해 가는 거예요. 자, 이제 그것도 그렇고요. 물론 유엔에서 결의를 하면은 되지요. 그렇지만 또 유엔에 결의할 때 거부권 이것도 러시아나 중국한테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찌됐든 중국이 동의하지 않고는 유엔에서도 통과가 안 되지요. 이런 문제가 있어요. 그러나 그렇거나 저렇거나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이 결심하면 또 돼요. 결심하면은 해상 봉쇄는 어느 정도 이제 할 수 있습니다. 뭐 중국 쪽은 좀 터져가지고 왔다 갔다 하더라도 그것까지 100% 이제 안 막고 나머지는 다 막을 수는 있어요. 국제사회가 승인하든 말든 한미일이 하면 하는 것이죠. 그건 결심 여야에 달린 거 아닙니까? 그래서 송영무 장관이 도대체 해상 봉쇄하는데 어디까지 생각하고 저렇게 말을 하는지 그거는 이제 확실치가 않습니다. 정말로 진짜 봉쇄에 적극적으로 나선다 이 말인지 아니면 지금 PSI 뭐 거기에 나선다든지 그러니까 지금까지 해온 그 검열 이런 이야기인지 이거 지금 확실치 않네요. 자, 그리고 비트코인 활용 이 부분에요. 북한에서 지금 자금을 확보하기 위해서 비트코인 해킹을 한다, 아니면 은행을 턴다, 아니면 이런 거 또 도박 사이트를 움직인다, 인터넷에서 이런 여러 가지를 많이 한다 이렇게 지금 다 알려져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거는 이제 개인들은 못 막아요. 그럼 국가에서 하는 걸 개인이 막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국가 차원에서 대응을 해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국회에서 묻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거 어떻게 하는 거냐 하고. 그런데 이제 송 장관은 이렇게 말해요. 김정은이 가상화폐인 비트코인을 자금 모금 세탁 수단으로 사용할 가능성에 대한 이제 대응을 묻게 됩니다. 바로 더불어민주당 김진표 의원이 질문해요. 그러자 지금 사이버 사령부에서는 지난 정권의
정치 개입 때문에 곤욕을 치른 단계라 아직 깊숙이는 관여를 못하고 있다. 자, 이것이 이제 다 부작용이라는 것이죠. 뭐냐면은 지난 정권에서도 북한의 그 사이버 해킹이라든가 이런 것을 대응하기 위해서 댓글도 달고 또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걸 했다 이 말이에요. 사이버 살인 그런 것이 사이버 사령부 존재하는 이유 하나이기 때문에 안 하면 그건 직무유기거든 원래. 왜냐하면 북한의 그 사이버 전사 그렇게 말하죠. 사이버 전사 이들이 해킹을 하고 한국 사람의 그 주민등록번호 이런 걸로 가입해 가지고 온갖 장난을 다 한단 말이에요. 댓글 달고 게시판에 글 쓰고 반정부 선동을 한다든지 여론 왜곡을 시킨다든지 별의별 짓을 다 하거든. 일반적으로 그건 일반적인 거죠. 그것 말고도 아까 이제 여러 가지 해킹을 한다 이 말이야. 정보를 빼가고 가지가지 뭐 국방부도 해킹하고 은행도 해킹하고 안 하는 곳이 없잖아요. 그럼 기업은 안 합니까? 기업에도 다 한다 이거예요. 예를 들어서 저 배를 만든다. 그러면 배 만든데 조선소도 해킹한다 이거예요. 또 북한은 그거 갖다 또 그거 가지고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에서 그런 부분을 철저히 막지 않으면 북한이 기술 제공하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 잠수함 만드는 것도 다 가르쳐 준다니까요. 한국에서 그렇게 되면 무엇든지 가르쳐 준다니까요. 해킹을 하면 되니까. 지금 중국이 저렇게 무기를 좋은 무기를 만들어 막 빨리 따라가는 것이 다 뭐냐 이렇게 볼 때 미국 무기를 해킹한다 이거예요. 미국 그 최신 무기 체제를 뭐 부분 해서라도 끌어모으면 하나 작품이 되잖아요. 뭐 전체를 탁 해킹하면 더 좋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거는 결정적으로 이걸 막아야 돼. 누가 막냐면 이런 거 이제 국정원이나 사이버 사령부에서 할 일이에요. 근데 이렇게 하고 정치적으로도 교란을 막 하잖아요. 북한에서 들어와서 막 왜곡을 시키고 여론 그러면 그런 것을 사이버 사령부나 국정원에서 개입해서 막은다. 그러다 보면은 거기서 뭐가 하나 좀 문제가 될 수도 있어. 뭐 여야 간에 그러면 이걸 정치 개입해가지고 몰아쳐버리면 모든 그 큰 업무 임무 이게 다 그냥 무력화돼 버리거든. 이것이 부작용이라는 것이죠. 근데 현재 막 그 상태로 정치 개입으로 막 여기까지 구속을 하니 난리 뒤집은데 어떻게 사이버 사령부에서 일을 하겠어요? 못하지. 이게 부작용이라니까. 그러니까 현재 정부도 이제 하고 싶어도 못한다고요. 무엇을 해도 열심히 본 업무를 행했다 자부할지라도 나중에 티끌 하나 떨어지면 야 이것을 태산이다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할 건데요? 티끌을 가지고 태산 이 태산 어느 놈이 한 거야? 구속에 할 말 있어요? 이런 부작용이 있다니까요. 그래서 법이란 것은 형평성 지켜야 돼요. 그리고 또 경중을 나눠야 된다는 거죠. 큰 거. 과거에도 그러잖아요. 어떤 신하가 국가에 대해서 굉장히 공을 세웠다 하면 또 그중에 티끌 왜 없겠습니까? 다 있죠. 근데 티끌을 공보다 더 크게 쳐버리면 공을 세울 신하가 어디 있겠습니까? 못 세우죠.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이제 부작용이 있다 이런 이야기 하는 것이고 또 송 장관이 이런 답변도 해요. 그러니까 이제 화성 15형이 가장 진전된 미사일이다 이렇게 세계 각국이 다 평가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도 실제 그렇고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송 장관이 긍정을 하긴 합니다만은 유엔에서 북한 대표가 엄포를 놓은 것보다는 사실 별거 아니다. 이렇게 말하지. 그래 유엔 아무래도 북한 대표는 아무래도 이제 과장은 좀 하겠지요. 이렇게도 말을 하는데 역대로 우리나라는 항상 별거 아니다. 약하다. 아직 멀었다. 항상 그래 왔어요. 근데 뒤에 보면 다 그게 가짜로 드러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참 이거 큰 문제예요. 우리나라 이거. 정말 자 그래서 오늘 이 부분에 좀 붙여가지고 이스라엘과 한국하기 대응한 거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제 이스라엘도 외부에 전부 적이잖아요. 생존의 문제를 가지고 있는 나라가 이스라엘 아닙니까? 여러분 아시다시피. 그럼 한국도 그와 같다 보면 돼요. 왜냐하면 이 남북관계는 생존 문제예요. 이게 딴 게 아니고 예를 들어 일본하고 좀 다툰다든지 중국과 다투는 거 생존이라기보다는 그냥 그건 다툼이고
이익관계 아니면 뭐 자존심 관계 등등 여러 가지로 이제 다툼이라 할 수 있는데, 북한하고는 시작부터 끝까지가 전부 생존하고 관련돼요. 설령 평화를 해도 생존하고 관련되고 전쟁을 해도 생존하고 관련되고 이런 나라가 남북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스라엘로 다른 거 뭐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런데 대처는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에서는 그들 안보에 조금이라도 위해가 되겠다 싶으면 그 주변에 절대로 가만 안 놔둡니다. 가서 폭격을 하든 어떻게 하든 놔두지를 않아요. 전쟁 불사해 한마디로. 그렇다고 그 나라가 맨날 전쟁 좋아하겠습니까? 아니죠. 이스라엘 국민도 평화 좋아하지요. 자, 그러면은 한국은 어떻습니까? 항상 괜찮다, 별거 아니다. 북한 오히려 뭐 변호한 세력도 많잖아요. 오히려 그냥 무슨 대변인처럼 늘 그게 아닌데 얼마나 많습니까 그거. 오히려 미국에서 나서면은 왜 나서는데 미국 때문에 그러잖아 이러고 덮어쓰고 씌우고 나가잖아요. 그리고 또 미국에서 그렇게 막 나서면은 아이고 미국이 알아서 하겠지 하고 신경도 안 써요. 근데 이게 미국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거. 미사일이 미국 본토에 도달하냐 마냐 하는 거는 이제 그 미국 문제를 하지만 이미 북한의 핵미사일은 한국이 이미 다 노리게끔 다 완성돼 있어요. 그런 거는 중거리는 일본도 마찬가지고 그건 놔두고 미국이 뭐 알아서 하겠지 미국 거 도달했나 안 했나 이러고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 문제가 그건 아닌데 미국이 오히려 되려 나서 그럼 이스라엘은 이런 경우라면 어떻게 할까요? 이스라엘은 미국에서 제발 좀 가만히 있어라 이래도 가서 폭격해 버립니다. 그 예가 많아요. 이라크 폭격, 시리아 폭격, 뭐 원자로 뭐 좀 만든다 하면 가 폭격해 버리잖아요. 미국에 막 반대해도 소용없어요. 어떨 때는 막 충돌 날 정도로 막 서로 으르렁거리잖아요. 미국이 기분 나쁘니까 뭐 그러지 말라는데 그랬다 이러면서 뭐 그렇다 하더라도 워낙에 미국하고 이스라엘이 엉켜 있어 가지고 미국 유태인 그 세력을 보세요. 그 뭐 그렇게 되지는 않지만은 아무튼 그래도 미국이 뭐라 하든 말리든 소용이 없어요. 이스라엘은 안보에 조금이라도 유해가 되겠다 싶으면은 가서 폭격해 버린다니까. 그냥 그러면은 아마 남북 관계 이 정도 되면 이스라엘 같으면 그 전에 모든 준비 다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는 지금 현재 북한이 이 핵미사일 말고도 핵실험하고 그런 준비가 언제적입니까? 저 옛날부터입니다. 1970년대부터고 1990년도 그때부터도 그 고난 행군 때도 계속이었고 그 다음에 이제 또 2000년대 들어와서는 엄청나게 아주 그냥 본격적이고 이랬습니다. 그러면은 이스라엘 같으면은 저 늦어도 80년대 이럴 때부터 거기에 대비하고 핵무장 돌입을 해서 완성 다 시켜놨을 거예요. 오히려 이쪽에서 더 압도적으로 핵무장까지 안 한다 하더라도 그 방어 무기 시설 이런 거를 완벽하게 갖춰놨을 거예요. 그러면 이제 방어하기 위해서는 전략 잠수함도 있어야 됩니다. 핵잠수함 감시해야 되니까 그런 그거에서부터 그 다음에 미사일 방어 요격 미사일 있어야 되잖아요. 요격하는 거 그 체제 완벽하게 갖춰놨을 거예요. 지금 미국의 그런 도움 안 받고도 물론 미국하고 이렇게 협조해 가면서 공동 연구를 하든 뭐 이렇게 해서 다 갖춰놨겠죠. 실제로 지금 이스라엘에는 4중 공중 방어 그런 체제가 돼 있단 말이에요. 그걸 배치해 놨단 말이에요. 4중 아주 고고도 중고도 그리고 적어도 그리고 또 한 가지 일반 로켓포나 이런 포탄을 요격하는 아이언돔이 있잖아요. 이와 같이 전부 다 갖춰놨단 말이에요. 완벽하게.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도 고고도는 부실하잖아요. 지금 사드 해놨어도 그 일개포대 갖다 놓고 이거 지금 저른발이에요. 이거는 이제 사드가 또 못 막는 것도 이제 있는데 그런 경우는 우리나라 이제 아주 북한에서 완전히 고각 발사해 가지고 내리 꽂아버리면 사드도 별 수가 없어요. 이제 그러나 이제 그렇게 하려면 또 미국의 MD 가입이 돼야 된다든지
아니면은 중고도 저고도 뭐 전부 해야 된단 말이에요. 지금 그리고 우리 서울이 휴전선에서 얼마나 가깝습니까? 아주 가까운 겁니다. 붙어 있는 겁니다. 그거 거의. 그래서 흔히 말하는 장사정포, 이것을 얼마나 위험하게 여깁니까? 장사정포가 포탄만 그냥 날라오면은 되지만 거기다가 생화학 무기 실어가지고 날라오면 그 피해는 상상 초월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걸 빨리 잠재워야 되는데 그걸 잠재우는 무기는 지금 많이 만들고 또 준비가 됐고 어지가 이제 됐어요. 현재는 뭐 공중에서 선회하면서 내리꽂히는 그런 이제 유도 키트형 포탄도 있고 그것도 이미 실전 배치 중이고, 또 갱도를 무력화시키고 무너뜨려 버리는, 바로 직격 쳐버리는 그 미사일도 이미 완성돼서 지금 실전 배치 들어가고 있고 등등, 그런 부분의 준비는 참 많이 돼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포탄을 직접 요격해서 떨어뜨려 버리고 이런 건 또 없잖아요. 이제 그런 거는 이스라엘은 이제 아이언돔이나 러시아 판치르 같은 무기가 있어야 되겠죠. 이런 게 이제 필요하겠죠. 그러나 이제 그런 것은 한국은 아직은 없습니다. 이제 이런 준비가, 그러니까 우리는 완벽하게는 일단 돼 있질 않아. 중고도 요격 미사일도 한국이 시험에 성공했다, 개발하고 있다, 쭉 그러고 있지만 그것이 완벽하게 실전 배치되지 않았다, 이런 상태 아닙니까? 그러니까 한국은 그렇잖아요. 북한에서 뭘 만들면 그때서야 저걸 막는 것을 우리가 해야 되니 말해야 되니 그거 의논하라고 시간 다 가요. 의논하는 거예요. 그냥 이미 그때는 딱 나와서 배치돼 있어야 되는데 그때부터 의논하는 거예요. 해야 되나 말해야 되나, 해야 되나 말해야 되나. 그리고 시간 다 가는 거예요. 그럼 그때부터 하면 또 언제 그게 준비가 되겠어요. 이런 식이에요. 전부 한국은 지금까지 계속 그래온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렇게 이제 그 위협을 딱 늘 대하고 있는 국민은 어떠냐면 그냥 담담해져요. 그건 이스라엘도 마찬가지고 한국도 그 부분에는 마찬가지일 거예요. 이제 담담해. 그러나 이제 담담한 거하고 불감증하고는 다르지요. 안보 불감증하고 담담하고는 달라요. 근데 한국은 그냥 담담하고 의젓한 그 단계입니까? 아니면 안보 불감증 단계겠습니까? 이제 그것까지도 괜찮아요. 그런데 거기 더 나아가서 오히려 저 북한을 그냥 이익을 못 줘서 난리 친 사람이 꽤나 많다 이거예요. 그리고 미국에서 마치 한국 안보를 책임지듯이 이렇게 나서서 하는 것을 나쁘다 하고 그만둬라고 쫓아내자고 하는 세력도 많다 이거예요. 그렇게 이스라엘에서 그러겠습니까? 이스라엘은 그런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한국은 설령 우리나라가 한국이 핵무장을 한다 해도 안전하질 못하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북한하고 핵 대 핵으로 평화를 유지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북한이 핵 있으면 한국도 핵무장하고 이렇게. 그러나 한국 내부가 그와 같이 갈라지고 쪼개져서 핵을 갖다 놔도 북한은 소나기에서 안전할 수 없다, 이런 그림이 보인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한국민 전체가 정신을 정말 차려야 돼요. 난 그렇게 봅니다. 정말 자각을 해야 돼요. 안보 무너지면 경제고 나발이고 그런 건 없어요. 이 경제도 안보가 흔들린다 싶으면은 그냥 와르르 다 무너져 버려. 그 자리에서 기업이고 뭐고 저 주식 시장이고 뭔 시장이 다 무너져 버린다니까. 바로 달러 다 빠져나가 버리고 그냥 흔히 말하면 그 뭡니까, 외환위기 바로 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그래도 이만큼 해도 왜 그게 안 오느냐, 그건 다 미국 덕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미국이 있는데 별일이 있겠어? 이렇게들 다 보고 있고 한국 내에서도 그러고 있고 외국 투자가들도 미국이 있으니까 이것을 믿어주는 거죠. 그게 없어 보세요. 한국에 투자하겠으면 여러분 투자가라 하면 하고 싶어요. 예를 들어 여러분 주식을 산다 뭘 산다 하면은 얼른 선뜻 하고 싶겠냐 이 말. 그런 거 고려 안 하겠습니까? 기업을 해도 이익이 있나 없나 이거 따져보고 다 하게 돼 있는데 외국에 그러면 전문 투자가들은 뭐 어떻게 되겠습니까? 투자할 곳이 한국뿐이다. 그러면 그건 어쩌든지 할 수 있는데 한국 말고 수없이 있는데 왜 한국에다 투자하겠어요? 안 하죠. 이제 그러기 때문에 이런 거 한국민이고 또 정치인들이 그냥 생각해 봐야 돼. 이거 그냥 별거 아니고 상식이거든요. 이런 거.
그리고 판문점에서 탈북하다가 총상을 입은 그 병사 있잖아요. 그 치료비가 이제 많이 나올 거예요. 근데 그 병사는 조금 회복되면은 이제 군병원으로 아마 이송되려는가 보고, 그리고 치료비는 탈북 주민 지원하는 돈으로 하기로 했다. 이렇게 송 장관이 대답을 한 것 같습니다. 예, 이제 국정원에서 하는 것이죠. 예, 그런 게 누군가는 해야 되니까 그동안에 그것을 왜 그 치료비를 안 주냐 뭐 이러고 있었잖아요. 이제 그렇게 되면 안 되죠. 이 시간 또 여기서 끊겠습니다. 하면 되니까 지금 중국이 저렇게 무기를 좋은 무기를 만들어 막 빨리 따라가는 것이 다 뭐냐 이렇게 볼 때 미국 무기를 해킹한다 이거예요. 미국 그 최신 무기 체제를 뭐 부분 해서라도 끌어모으면 하나 작품이 되잖아요. 뭐 전체를 탁 해킹하면 더 좋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거는 결정적으로 이걸 막아야 돼. 누가 막냐면 이런 건 이제 국정원이나 사이버 사령부에서 할 일이에요. 근데 이렇게 하고 정치적으로도 교란을 막 하잖아요. 북한에서 들어와서 막 왜곡을 시키고 여론, 그러면 그런 것을 사이버 사령부나 국정원에서 개입해서 막은다. 그러다 보면은 거기서 뭐가 하나 좀 문제가 될 수도 있어. 뭐 여야 간에. 그러면 이걸 정치 개입해가지고 몰아쳐버리면 모든 그 큰 업무 임무 이게 다 그냥 무력화돼 버리거든. 이것이 부작용이라는 것이죠. 근데 현재 막 그 상태로 정치 개입으로 막 위까지 구속을 하니 난리 뒤집은데 어떻게 사이버 사령부에서 일을 하겠어요? 못하지. 이게 부작용이라니까. 그러니까 현재 정부도 이제 하고 싶어도 못한다고요. 무엇을 해도 열심히 본 업무를 행했다 자부할지라도 나중에 티끌 하나 떨어지면 야 이것을 태산이다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할 건데요? 티끌을 가지고 태산, 이 태산 어느 놈이 한 거야? 구속에 할 말 있어요? 이런 부작용이 있다니까요. 그래서 법이란 것은 형평성 지켜야 돼요. 그리고 또 경중을 나눠야 된다는 거죠. 큰 거. 과거에도 그러잖아요. 어떤 신하가 국가에 대해서 굉장히 공을 세웠다 하면 또 그중에 티끌 왜 없겠습니까? 다 있죠. 근데 티끌을 공보다 더 크게 쳐버리면 공을 세울 신하가 어디 있겠습니까? 못 세우죠.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이제 부작용이 있다 이런 이야기 하는 것이고, 또 송 장관이 이런 답변도 해요. 그러니까 이제 화성 15형이 가장 진전된 미사일이다 이렇게 세계 각국이 다 평가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도 실제 그렇고,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송 장관이 긍정을 하긴 합니다만은 유엔에서 북한 대표가 엄포를 놓은 것보다는 사실 별거 아니다. 이렇게 말하지. 그래 유엔 아무래도 북한 대표는 아무래도 이제 과장은 좀 하겠지요. 이렇게도 말을 하는데 역대로 우리나라는 항상 별거 아니다. 약하다. 아직 멀었다. 항상 그래 왔어요. 근데 뒤에 보면 다 그게 가짜로 드러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참 이거 큰 문제예요. 우리나라 이거. 정말 자 그래서 오늘 이 부분에 좀 붙여가지고 이스라엘과 한국하기 대응한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제 해상 봉쇄하는데 어디까지 생각하고 저렇게 말을 하는지 그거는 이제 확실치가 않습니다. 정말로 진짜 봉쇄에 적극적으로 나선다 이 말인지 아니면 지금 PSI 뭐 거기에 나선다든지 그러니까 지금까지 해온 그 검열 이런 이야기인지 이거 지금 확실치 않네요. 자 그리고 비트코인 활용 이 부분에요. 북한에서 지금 자금을 확보하기 위해서 비트코인 해킹을 한다 아니면 은행을 턴다 아니면 이런 거 또 도박 사이트를 움직인다 인터넷에서 이런 여러 가지를 많이 한다 이렇게 지금 다 알려져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거는 이제 개인들은 못 막아요. 그럼 국가에서 하는 걸 개인이 막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국가 차원에서 대응을 해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국회에서 묻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거 어떻게 하는 거냐 하고. 그런데 이제 송 장관은 이렇게 말해요. 김정은이 가상화폐인 비트코인을 자금 모금 세탁 수단으로 사용할 가능성에 대한 이제
대응을 묻게 됩니다. 바로 더불어민주당 김진표 의원이 질문해요. 그러자 지금 사이버 사령부에서는 지난 정권의 정치 개입 때문에 곤욕을 치른 단계라 아직 깊숙이는 관여를 못하고 있다. 자, 이것이 이제 다 부작용이라는 것이죠. 뭐냐면은 지난 정권에서도 북한의 그 사이버 해킹이라든가 이런 것을 대응하기 위해서 댓글도 달고 또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걸 했다 이 말이에요. 사이버 살인 그런 것이 사이버 사령부 존재하는 이유 하나이기 때문에 안 하면 그건 직무유기거든 원래. 왜냐하면 북한의 그 사이버 전사 그렇게 말하죠. 사이버 전사 이들이 해킹을 하고 한국 사람의 그 주민등록번호 이런 걸로 가입해 가지고 온갖 장난을 다 한단 말이 댓글 달고 게시판에 글 쓰고 반정부 선동을 한다든지 여론 왜곡을 시킨다든지 별의별 짓을 다 하거든. 일반적으로 그건 일반적인 거죠. 그거 말고도 아까 이제 여러 가지 해킹을 한다 이 말이야. 정보를 빼가고 가지가지 뭐 국방부도 해킹하고 은행도 해킹하고 안 하는 곳이 없잖아요. 그럼 기업은 안 합니까? 기업에도 다 한다 이거예요. 예를 들어서 저 배를 만든다. 그러면 배 만든대. 조선소도 해킹한다 이거예요. 또 북한은 그거 갖다 또 그거 가지고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에서 그런 부분을 철저히 막지 않으면 북한이 기술 제공하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 잠수함 만드는 것도 다 가르쳐 준다니까요. 한국에서 그렇게 되면 무엇든지 가르쳐 준다니까요. 해킹을 하면 되니까. 지금 중국이 저렇게 무기를 좋은 무기를 만들어 막 빨리 따라가는 것이 다 뭐냐 이렇게 볼 때 이미 그때는 딱 나와서 배치돼 있어야 되는데 그때부터 의논하는 거예요.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리고 시간 다 가는 거예요. 그럼 그때부터 하면 또 언제 그게 준비가 되겠어요. 이런 식이에요. 지금 한국은. 지금까지 계속 그래온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렇게 이제 그 위협을 딱 늘 대하고 있는 국민은 어떠냐면 그냥 담담해져요. 그건 이스라엘도 마찬가지고 한국도 그 부분에는 마찬가지일 거예요. 이제 담담해. 그러나 이제 담담한 거하고 불감증하고는 다르지요. 안보 불감증하고 담담하고는 달라요. 근데 한국은 그냥 담담하고 의젓한 그 단계입니까? 아니면 안보 불감증 단계겠습니까? 이제 그것까지도 괜찮아요. 그런데 거기 더 나아가서 오히려 저 북한을 그냥 이익을 못 줘서 난리 친 사람이 꽤나 많다 이거예요. 그리고 미국에서 마치 한국 안보를 책임지듯이 이렇게 나서서 하는 것을 나쁘다 하고 그만둬라고 쫓아내자고 하는 세력도 많다 이거예요. 그렇게 이스라엘에서 그러겠습니까? 이스라엘은 그런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한국은 설령 우리나라가 한국이 핵무장을 한다 해도 안전하질 못하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북한하고 핵 대 핵으로 평화를 유지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북한이 여기 있으면 한국도 핵무장하고 이렇게. 그러나 한국 내부가 그와 같이 갈라지고 쪼개져서 핵을 갖다 놔도 북한은 손아귀에서 안전할 수 없다. 이런 그림이 보인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한국민 전체가 정신을 정말 차려야 돼요. 난 그렇게 봅니다. 정말 자각을 해야 돼요. 안보 무너지면 경제고 나발이고 그런 건 없어요. 이 경제도 안보가 흔들린다 싶으면은 그냥 와르르 다 무너져 버려. 그 자리에서 기업이고 뭐고 저 주식 시장이고 뭔 시장이 다 무너져 버린다니까. 바로 달러 다 빠져나가 버리고 그냥 흔히 말하면 그 뭡니까 외환위기 바로 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그래도 이만큼 해도 왜 그게 안 오느냐. 그건 다 미국 덕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미국이 있는데 별일이 있겠어? 이렇게들 다 보고 있고 한국 내에서도 그러고 있고 외국 투자가들도 미국이 있으니까 이것을 믿어주는 거죠. 그게 없어 보세요. 한국에 투자하겠으면 여러분 투자가라면 하고 싶어요. 예를 들어 여러분 주식을 산다 뭘 산다 하면은 얼른 선뜻 하고 싶겠냐 이 말. 그런 거 고려 안 하겠습니까? 기업을 해도 이익이 있나 없나 이거 따져보고 다 하게 돼 있는데 외국에 그러면 전문 투자가들은 뭐 어떻게 되겠습니까? 투자할 곳이 한국뿐이다. 그러면 그건 어쩌든지 할 수 있는데 한국 말고 수없이 있는데 왜 한국에다 투자하려? 비트코인을 활용해 가지고 자금을 마련하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
대응할 뭐가 없냐. 그러니까 이제 그 부분에서는 지난 정권이 사이버사 때문에 곤욕을 치르고 있는 단계라서 현재 깊이 관여 못한다 이렇게 이제 말인데, 이 부분 이런 거 한번 살펴볼까 합니다. 이거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런 게. 우선 이제 PSI가 뭐냐? 그건 대량 살상 무기 확산 방지 구상 이겁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미국이 이제 물론 주도하고 있습니다만은 참여정부 노무현 정권 때는 가입을 안 했어요. 그러다 이제 이명박 정부 들어서 여기에 가입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대량 살상 무기 확산 방지 구상이 뭐예요? 누구를 목표로 하느냐 이거죠. 결국 이제 북한을 목표로 한 거였죠. 이게 물론 저쪽에 중동 쪽이나 이런 데도 다 적용되지만 그래도 주 타켓이 북한이었어요. 그런데 참여정부 때 이제 그걸 애써 가입을 많이 참 안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명박 정부 들어서 이제 가입을 했는데요. 이것이 이제 어떻게 행해지느냐면 바다에서 여러 나라가 북한 배를 검열합니다. 그 안에 무기가 실려 있지 않냐, 아니면은 대량 무기를 확산하는 그런 물자라든가 장비가 실려 있지 않나, 이제 그런 게 있으면 압수하는 거예요. 다른 물품은 정상으로 통과시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PSI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해상을 봉쇄하는 게 아니고 검열한다. 뭐 이렇게 해야 말이 맞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한편에서는 혹시 송영무 장관이 착각한 거 아니냐, 그 청와대에서 그랬던가요? 이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봉쇄하고 이제 이 검열이나 차단은 다르거든요. 그럼 현재 미국에서 봉쇄를 논하는 건 뭐냐? 해상 봉쇄, 이거는 완전히 바다를 막아버리겠다는 거예요. 사실상 물론 그 봉쇄도 강약이 있습니다. 강한 거는 어떤 배든지 출입 자체를 못하게 해버리는 겁니다. 아군의 배든 적의 배든 그 바다 안에 못 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북한하고 무역을 하는데 북한 배가 뭐 나오지 못하게만 하는 게 아니고 외국의 배도 상선도 그 안에 못 들어가게 하는 거지요. 이것이 이제 강한 봉쇄입니다. 그러나 조금 약한 봉쇄도 있어요. 봉쇄라도 뭐냐면 들고 나는 것을 검열해 가지고 국제사회나 미국에서 요구하는 것, 그런 것이 조금이라도 실려 있으면 다 압수해 버리는 방법, 이제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강한 거죠. 왜 그러냐면 북한에서 필요한 건 다 막아버리는 거니까. 예를 들어서 원유 차단하면은 하면 되긴 되는데, 문제는 이 중국하고 대량 거래를 중국하고 하는데 이걸 못 막는다는 거죠. 바다로. 왜 못 막겠습니까? 중국이 협조를 안 하니까. 그건 중국에서 막아줘야 되거든. 중국에서. 그렇죠. 중국에서 안 막아주는데 한국 해군, 뭐 미군 해군, 미국 해군, 일본 해군이 그거 드나들면 또 중국이 좋아합니까 그거? 이래서 이제 문제라는 것이죠. 그래서 아무튼 그렇거나 말거나 동해 남해만 막아도 북한의 입장에는 또 타격이 커요. 그럼 또 북한에서 반발하겠죠. 어떻게 반발하느냐? 저 동해 쪽으로, 러시아 쪽으로 어디로 다니는 이제 한국 배를 공격할 수도 있고 뭐 그런 것이죠. 일본 배를 공격할 수도 있고. 왜냐하면은 이제 봉쇄라는 것은 전쟁과 같은 거니까, 엄밀히 말해서 숨통을 조이는 게 봉쇄 아닙니까? 그래서 해상 봉쇄하고 원유 차단 이러면 난리가 난다는 거 아니에요. 문제는 관건은 다 중국이에요. 그래서 해상 봉쇄가 됐든 뭐 육로 쪽 봉쇄가 됐든 다 중국 쪽이라는 것이요. 그러나 중국이 그렇게 안 할라 하잖아요. 안 할라 한다니까 어떤 말로도 피해가는 거예요. 자, 이제 그것도 그렇고요. 물론 유엔에서 결의를 하면은 되지요. 그렇지만 또 유엔에 결의할 때 거부권, 이것도 러시아나 중국한테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찌됐든 중국이 동의하지 않고는 유엔에서도 통과가 안 되지요. 이런 문제가 있어요. 그러나 그렇거나 저렇거나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이 결심하면 또 돼요. 결심하면은 해상 봉쇄는 어느 정도 이제 할 수 있습니다. 뭐 중국 쪽은 좀 터져가지고 왔다 갔다 하더라도 그것까지 100% 이제 안 막고 나머지는 다 막을 수는 있어요.
국제사회가 승인하든 말든 한미일이 하면 하는 것이죠. 그건 결심 여야에 달린 거 아닙니까? 그래서 송영무 장관이 도대체 해상 봉쇄하는데 어디까지 생각하고 저렇게 말을 하는지 그거는 이제 확실치가 않습니다. 정말로 진짜 봉쇄에 적극적으로 나선다 이 말인지 아니면 지금 PSI 뭐 거기에 나선다든지 그러니까 지금까지 해온 그 검열 이런 이야기인지 이거 지금 확실치 않네요. 자, 그리고 비트코인 활용 이 부분에요. 북한에서 지금 자금을 확보하기 위해서 비트코인 해킹을 한다 아니면 은행을 턴다 아니면 이런 거 또 도박 사이트를 움직인다 인터넷에서 이런 여러 가지를 많이 한다 이렇게 지금 다 알려져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거는 이제 개인들은 못 막아요. 그럼 국가에서 다 하더라도 그것까지 100% 이제 안 막고 나머지는 다 막을 수는 있어요. 국제사회가 승인하든 말든 한미일이 하면 하는 것이죠. 그건 결심 여야에 달린 거 아닙니까? 그래서 송영무 장관이 도대체 해상 봉쇄하는데 어디까지 생각하고 저렇게 말을 하는지 그거는 이제 확실치가 않습니다. 정말로 진짜 봉쇄에 적극적으로 나선다 이 말인지 아니면 지금 PSI 뭐 거기에 나선다든지 그러니까 지금까지 해온 그 검열 이런 이야기인지 이거 지금 확실치 않네요. 자, 그리고 비트코인 활용 이 부분에요. 북한에서 지금 자금을 확보하기 위해서 비트코인 해킹을 한다 아니면 은행을 턴다 아니면 이런 거 또 도박 사이트를 움직인다 인터넷에서 이런 여러 가지를 많이 한다 이렇게 지금 다 알려져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거는 이제 개인들은 못 막아요. 그럼 국가에서 하는 걸 개인이 막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국가 차원에서 대응을 해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국회에서 묻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거 어떻게 하는 거냐 하고. 그런데 이제 송 장관은 이렇게 말해요. 김정은이 가상화폐인 비트코인을 자금 모금 세탁 수단으로 사용할 가능성에 대한 이제 대응을 묻게 됩니다. 바로 더불어민주당 김진표 의원이 질문해요. 그러자 지금 사이버 사령부에서는 지난 정권의 정치 개입 때문에 곤욕을 치른 단계라 아직 깊숙이는 관여를 못하고 있다. 자, 이것이 이제 다 부작용이라는 것이죠. 뭐냐면은 지난 정권에서도 북한의 그 사이버 해킹이라든가 이런 것을 대응하기 위해서 댓글도 달고 또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걸 했다 이 말이에요. 사이버 살인 그런 것이 사이버 사령부 존재하는 이유 하나이기 때문에 안 하면 그건 직무유기거든 원래. 왜냐하면 북한의 그 사이버 전사 그렇게 말하죠. 사이버 전사 이들이 해킹을 하고 한국 사람의 그 주민등록번호 이런 걸로 가입해 가지고 온갖 장난을 다 한단 말이에요. 댓글 달고 게시판에 글 쓰고 반정부 선동을 한다든지 여론 왜곡을 시킨다든지 별의별 짓을 다 하거든. 일반적으로 그건 일반적인 거죠. 그거 말고도 아까 이제 여러 가지 해킹을 한다 이 말이야. 정보를 빼가고 가지가지 뭐 국방부도 해킹하고 은행도 해킹하고 안 하는 곳이 없잖아요. 그럼 기업은 안 합니까? 기업에도 다 한다 이거예요. 예를 들어서 저 배를 만든다. 그러면 배 만든데 조선소도 해킹한다 이거예요. 또 북한은 그거 갖다 또 그거 가지고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에서 그런 부분을 철저히 막지 않으면 북한이 기술 제공하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 잠수함